너 인구 감소한 다음에 집값 왜 올라? 오를 때만 관심 가지니까 계속 오른 것처럼 느껴져. 다 틀려왔어요. 이상하게 가 증가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때가 정확하게 바닥인 거예요. 그 가격에 안 샀는데 내가 이 가격에 어떻게 사냐?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후회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제 말이 완전 틀렸으면 그럼 집값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의 주택수가 1200만 채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15만 채를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왜 투자했을까요? 돈 벌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까? 언제 돈을 버나요? 집을 팔았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언젠간 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파는 시점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니까 빨리 파는 게 사실 내가 빨리 현금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매물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많은 집을 너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라도 먼저 팔아야겠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엄청 많아 시장에. 그러면 느긋하게 천천히 팔아도 되는데 보니까 이게 물건을 내놔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심리적 영향을 일으키면서 빨리 파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생각보다도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매물이 증가한다고 즉각적으로 집값이 빠지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집을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를 10억을 들고 있는데 집값 안 오를 것 같아. 그리고 나 이제는 돈도 좀 필요해서 집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습니다. 근데 살 사람 없다고 그래서 최근에 10억에 거래됐는데 살 사람 없으니까 내 집은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사장님 저희 집은 깨끗하고요. 경치도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10억에 거래됐던데 일단 11억에 내놓을게요. 이래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물을 처음 내놓을 때는 높게 내놔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낮춰지겠죠.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때로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매물을 내려서 그럼 이번엔 10억 5천에 해주세요. 그럼 10억에 해주세요.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럼 9억 5천에 빨리 팔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증가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제 호가가 낮춥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물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거예요. 매물이 증가해야 어쨌든 호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팔려는 사람들이 경쟁이 붙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지만 매물이 증가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호가가 떨어지고 실제 거래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쭉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붙겠죠.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가 붙는 거예요.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하면 누군가 사요. 그게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떨어졌을 때 사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거래량이 먼저 증가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누가 사니까.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가 증가하면 그게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가격이 안 빠졌는데 막 거래량이 붙은 건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상하게 거래가 증가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건 누군가 그 가격에 살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 시장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해답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단순한 데에 있습니다. 근데 뭔가 복잡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 저희가 부동산 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집 마련할 거고 예를 들어서 투자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최소한 시장을 간단하게 보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빠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내 집 마련을 한다. 근데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는데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하여 오를 때는 사실 다시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격은 안 오르는데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와요.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심플하잖아요. 일반 재화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빠져요.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빠져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빠집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도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런데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도 증가하면 가격은 안 오르거나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누군가 파는 사람은 많고 그 파는 가격에 살 사람도 많아지고 이때가 정확하게 바닥인 거예요. 모든 재화시장이 그래요. 여러분 주식도 잘 보세요. 가격은 안 오르는데 이상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구간이 자산시장에서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집값은 언제가 가장 고점입니까? 공급은 줄는데 줄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죠. 그런데 수요가 줄면요.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모르죠. 대신 거래량은요. 엄청 줄죠. 아까하고 완전 반대죠. 아까는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죠. 거래량이 증가했죠. 이때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공급은 줄고 수요도 줄었어요. 가격은 모르겠고 거래량은 줄어요. 이때가 고점이에요. 자산 가격에. 그 가격에 받쳐준 수요는 죽고 가격 기대감이 높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거래량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 보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가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싶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래서 그 거래량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 뭐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지역별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시차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체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리스트를 갖고 뭐 10개 정도는 좀 좋아 보이는데 바쁘신 분들은 한 5개 정도 찍어 놓고 가격과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변화를 읽어라. 그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인구라든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주택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인구는 사실은 수요를 분석할 때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 낳아서 저출산인데 갑자기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아져.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폭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출산돼서 집을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막 10만 불, 20만 불 정도 돼서 이제는 별장 사고 한 가족이 막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집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시장을 볼 때는 장기 전망을 하면 위험합니다. 너무 장기 전망을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출산은 뭐가 저출산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1.2명일 때부터 저출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1명, 0.8명, 지금 0.7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나왔을 때 1.2명은요, 고출산이에요. 뭐가 저출산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이건 모호하다. 고령화. 과거에는 중위 연령이 40대 이상이면 고령화라고 했어요. 지금 뭐 50대 이상 이렇게 넘어가고 60대 이상이고 보면 과거에 40대는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객관적 기준이 설정하기 힘들다. 이런 막연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리고 예측할 때는 이렇게 불확실한 개념을 통해서 끼워 맞춰서 전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때문에 집값 빠질 거다. 이건 완전 틀린 얘기다. 제가 봤을 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보시고 이런 막연한 기준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가구가 요즘엔 어떤 집들이 요즘 생겨나는지 아세요? 집 안에요.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요. 고급차가 그 안에서 전시해놔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평수가 필요합니까? 1인 가구인데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평수도 사실은 그거에 맞춰서 개념을 규정하면 안 된다. 과거에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막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이랬는데 어떤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높았냐면 20평대예요. 왜냐면 안방에서 다 모여서 자는데 뭐 큰 평수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래서 5인 가족이 많다고 그래서 그때는 큰 평수가 필요하고 뭐 국민 평수가 유행할 거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하고 자산 시장을 평가하고 전망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드려요. 어떨 때는 뭐 대형 평수가 유행합니다. 뭐 30평대가 유행합니다. 1인 가구 증가하니까 소형 평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 다 틀려왔어요. 유행한다는 건 그건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망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인식을 현혹시키는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해왔다. 유행처럼요. 그렇죠? 갑자기 이런 막 옷이 유행하다가 그때는 이거 국민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유행하니까. 근데 그 유행 오래 갑니까? 국민 붙었다고 그래서 국민티가 또 다른 게 나타나겠죠. 이것처럼 그런 단어와 그런 개념 규정은 되게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온리 프라이스예요.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가격을 누가 사주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이런 거지 유행하고 트렌드고 이런 건 자산시장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트렌드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건 트렌드가 있어요. 돈 쓰는 건 트렌드가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 돈을 쓰는 건 유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측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산시장에서는 트렌드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워렌 버핏이 나와서 2024년 이런 주식이 뜰 겁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대 안 해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뭐냐면 지금 현황을 보고 일본 상사 주식이 빠지고 이게 보니까 변화가 일어날 거 있고 지금 원인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미리 예측하고 뭐 트렌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극화가 지금만 있었습니까? 조선시대에도요, 한양가 사러라 이랬어요. 그게 지금 있는 현상이냐고요. 양극화는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건 뭐냐면 시장의 변동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양극화에서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양극화는 계속돼 있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찾는 거예요. 지방이 가격이 빠지는데 지금 가격이 대구가 예를 들어서 막 10%씩 빠졌는데 실거래가가요. 그거를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에서 찾으면 됩니까? 계속되어 있는 건데 지금 10% 빠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극화라는 것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 판단하고 이럴 때 그것도 전 논의할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지속된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 원인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어 있는 양극화를 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도 빠지면 다시 오릅니다. 지방도 계속 빠지지 않아요. 지방도 빠지면 다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겨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방이 계속 빠진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가격이 가장 많이 빠르게 반동한 건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들어요. 가격이 신도시잖아. 그 이유가 계속 붙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종시 빠질 때만 해도 역시 거기 지방이잖아. 양극화잖아.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또 거기 지방 아니야. 거기 양극화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맨날 이유가 달라져. 이유가 달라지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경기지방을 산 이유는 경기지방이 상대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기에 만만한 가격대가 많아서 수요가 붙은 거고요. 20, 30대가 대출을 받아서 사기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 사서 더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뭐냐면 서울하고 조금 다른 지점은 있어요. 뭐냐면 공급이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휴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경기 지방은 공급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20, 30대가 대출을 일으켜서 사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의 집값이 빠질 수 있는 거고 또 빠지면 수도권에 또 수요가 붙으면서 다시 또 회복하게 되겠죠. 내 집 마련을 사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은 뭐 사놨다가 빠지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가격이 빠질 때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 내 집 마련을 빠질 때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또 계속 오르진 않는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 계속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를 후회하면 안 돼요. 경기도 뭐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근데 이 집값이 막 3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때 못 샀어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근데 이 집값이 4억으로 올랐어요. 다시 뭐 5억으로 올랐다고 칠게요. 근데 이 집값이 보니까 4억으로 빠져요. 근데 내가 과거에 3억에 살려다가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4억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사요. 빠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4억으로 빠졌는데 수요가 붙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거래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에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예요. 그 가격에 안 샀는데 내가 이 가격에 어떻게 사냐? 이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의 변화, 지금의 가격이 빠졌을 때 수요가 붙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사야 된다. 그 가격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격을 과거의 후회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어렵기 때문에 부자 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공부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거예요?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쉬우면 부자가 아니에요.
내년만 한정해서 전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년만 살 겁니까? 변화의 흐름을 보는데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니까 앞으로 집값이 다시 빠질 거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내년에도 보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변곡점은 거래량을 만드니까 거래량이 진짜로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구간이 언제 나오는가 이런 고민들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장단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변수가 전부 다 변하는 기간을 장기라고 하고 단기는 뭐 한두간의 변수가 뭐 움직이는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장단기를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 모든 게 전 단기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엔 모두 죽고 없는데 무슨 장기 전망을 해요. 장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굳이 구분하자면 우리는 단기 전망만 하면 된다. 뭐가 문제냐면 사실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때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망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더 유익할까요? 더 관심을 갖고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제 말이 완전 틀렸으면 그럼 집값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세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변화에 더 관점을 가져실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는 되게 무책임하고 거기에서는 사실 우리는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 최근에 강남 3구가 집값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다시 올랐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라. 근데 장기로 보면 우리한테 아무 실익이 없다니까요. 빠졌을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송파구의 아파트가 최근에 30~40%가 빠져요. 실거래가라고. 그게 어떻게 불패입니까? 자산 가격은 불패가 없어요. 삼성전자 주가 빠지잖아요. 모든 주가가 빠집니다. 계속 오르는 주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는 부동산도 없습니다. 불패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에는 심리적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유입이 돼요. 주식은 예를 들면 주식 투자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끝이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안 갖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한테 압박이 와요. 뭐 사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가 포함이 돼요. 근데 심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못했다는 기회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집값이 실제로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왜 그걸 그때 집을 못 샀지? 이런 심리적 영향보다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할 때 집값이 빠진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부부들이 얘기할 때 집값이 빠졌어. 그래서 둘이 싸워요. 집값 빠져서 너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잖아.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엄청 싸움이 난다. 너가 왜 집 사지 말자고 그랬어? 너 인구 감소한다며 집값 왜 올라? 당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심리적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계속 오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불패라는 생각을 우리의 기저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떨어지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오른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저 밑바닥에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 왜냐면 그것 때문에 싸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만 보게 돼요, 자꾸. 근데 최저점 찍었다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 부동산 검색 수가 급증해요.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 확 줄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만 관심 가지니까 계속 오른 것처럼 느껴져. 그때만 관심 가졌거든. 마음을 조급하게 하시지 마세요. 지금 거시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유한 건데 사실 투자는 야구인데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는 야구예요. 그래서 공이 계속 저한테 와요. 실전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개가 오면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는 야구인데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와서 치면 홈런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키죠. 그런데 조급하지 마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지 말래. 그럼 나 저기 앉아 있어야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타석에는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망이는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이 치죠. 근데 기다리니까 야 의자에 앉아. 방망이 놓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 들고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 조급하다는 게 뭐냐면 방망이를 휘둔다는 게 조급하다는 거지 조급하지 말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같이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 2024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